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 형사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오늘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이 열리고 목요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공판이 이어집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오늘 내란죄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재판도 열립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강 문제로 보석된 조 청장도 처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관련 사안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 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기간 심리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감안했을 때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접수한 지 93일째 심리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 매일 평일에 진행한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전직 대통령 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4대4로 기각한 뒤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심판은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거나 최대한 한쪽으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실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 게시판에는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운명의 주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야 모두 선고일까지 릴레이 시위, 시국 선언 등 이 장외 여론전의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듯 이 속도 조절을 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고 안철수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내일 유승민 전 의원 TK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어떻습니까? 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 장외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단식과 1인 시위를 각각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헌법재판소 공개 일정으로는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이 하나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주 내내 재판관들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일에서 21일이 이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요,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초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 사건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은혁 미임명 문제로 헌재 기류가 바뀌었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기속력이 있게 결정을 했는데도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하면 좀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헌재 내부 평의에서도 이 마은혁 미임명 문제를 거론을 했고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을 두고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나온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되고 네. 주심도 다르잖아요. 예. 왜 서로 맞물려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예, 물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평결 진행 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면 지난달 19일에 한 차례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이 감사원장 사건과 이 비슷한 시점에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에 합의를 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선고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평결 단계,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서로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 건데요.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국정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이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 한 총리 탄핵이 먼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속셈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재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2주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동시 선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정치적 해석, 이런 부담 등을 이유로 동시 선고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이미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은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여야가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으로선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요. 이 한 헌재 관계자는 매일 이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언제든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인용, 기각 등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문제 여러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 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도 승복 진정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운명의 주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조국혁신당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선고도 전에 선거에 출마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도 먼저 무법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고 그리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탄핵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선거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지난 13일과 14일이었는데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불가피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민운동가 출신 장인홍 전 서울시 의원을 후보로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이었던 전 구청장이 자진 사퇴하며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4일쯤 이뤄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시한을 넘겨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세요? 저는 이번 주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번 주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평의와 판결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평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만장일치를 위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미 이제 상당히, 예를 들면은 그 탄핵 기각을 원하는 민심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그 형사재판들이 있잖아요. 중위임무 종사에 관련됐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호 청장 등의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공소사실 인부에 관련된 의견 나오는 것도 선고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심판정에 나와서 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측의 소추 사유였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던 부분이 이번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검사들 탄핵 기각 사유에 보면 그 결정문에 그런 설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시들이 한 2군데 정도 이상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이게 사실상 철회한 거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이게 철회한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심판에 결심할 때까지 정확히 국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해 놓지 않고 형사재판하는 것과 격이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마 각하 의견에 힘을 실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자체가, 탄핵을 소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초반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0차례나 변론기를 거쳤고 그 이전에 또 헌재가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쟁점도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란죄 빠진 것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란 행위를 어떻게 이걸 따질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그것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기각이나 이런 문제로 각하나 이런 걸로 흐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연됐다는 표현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며칠 내에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과거 2차례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문에 그때보다 길어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뭔가 쟁점 때문에 길어지고 지연되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숙고를 하는 과정일 것이고, 이미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2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저는 각하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심리까지 끝난 상황인데 각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타당한 얘기인데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사재판에도 보면 공소 기각 결정과 판결이 있어요. 공소 기각 결정, 공소 기각 판결. 결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사실 더 이상의 본안 심리 다가가지 않고 그냥 결정으로 끝내는 것이고, 판결은 다 끝낸 뒤에
공판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뭐 실체적 관계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하는 것이 판결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헌법재판도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다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거고, 다만 각하 나오려면은 이게 그 종국심야관여한 재판관의 절반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6명이 되면 사실 인용, 그다음에 6명이 안 되면 기각. 근데 종국심야관여한 재판관의 5명, 지금 5명이죠. 8명이니까 5명 이상이 만약 각하 의견이면 그때 법정 의견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각하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각하라고 주장하신 많은 분들은 일부 재판관들 각하를 내고 일부가 기각을 내면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각하와 기각에 대한 혼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세요? 저는 같이 이루어지면 이제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미리 같이 이루어졌으면 상관없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사유를 보면 전제가 먼저 심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그 정족수 있잖아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200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이 소추 의결이 무효가 되고, 그러면 그 최권한대행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최권한대행 임명했던 여러 가지 재판관들도 무효가 되는 거고,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아마 헌재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리를 먼저 했을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어쨌든 선제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심리를 먼저 진행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종결했으면 먼저 끝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고 시기를 늦춘다 또는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말이 여야의 장외전 총력전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원래 지금 1월, 2월 정도에는 탄핵 반대 집회만 많이 나오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오면서 지난 주말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양 진영 모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아마 이런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특히나 탄핵 선고가 나오는 당일날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런 좀 흥분해 있는 그 국민들이 혹시나 그 서부지구 폭동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근데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거리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를 좀 다르게 그 부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는 정당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관저로 돌아온 이후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뭐 관저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의 목적은 사실 국민들의 지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한 또 호소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뭐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일부 국민들이 상당히 이미 이제 호소가 되고 있죠. 따라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헌재에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또 하나 뭐 변론조지서 등 추가적인 의견서를 낸다는 소리도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불복한다라는 또 이 역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석방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가서 관저 정치를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야권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들이 헌재 절차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뭔가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신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인용문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마지막 문단에 이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혹시나 본인이 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헌법의 그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판결에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초반에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종결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재판에 불리할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메시지를 자중하고 안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현재 검찰과 공수처 자료의 증거 능력을 따져봐달라는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런 의견은 사실은 이제 그 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번 냈어요.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영 교수 등의 헌법 학자들의 의견서도 또 별도로 참고 자료로 제출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사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공수처가 생산한 수사 기록은 적다고 하지만 거기에 첨부한 수사 기록은 꽤 있거든요. 공수처가 자체 생산하지 않았지만 경찰로부터 받거나 검찰로부터 받은 그 수사 기록이 거기에 첨부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와 유사하게 검찰 또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찰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인정받은 바 있지만 사실은 또 대통령과 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이 되게 되면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생산한 수사 기록도 증거 능력이 없다. 유법 수집 증거다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상당히 어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강조하는 측면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을 한 상황에서요. 오늘부터 계엄 사태 연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내란죄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됐고 이 형사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석방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재판을 받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수사 권한에 관련된 지금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매우 혼란을 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내란죄로 이어졌다는 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 공수처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제대로 제시를 못하면 수사 권한 문제가 나중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적한 것이거든요. 이게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에게 요구를 하든 본인들이 이걸 보완하든 해서 이게 즉시항고를 했었어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재판을 받느냐? 왜 우리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전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크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찰도 그 기간 계산을 잘못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도화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 형평성을 갖다가 왜 구속 불구속에 관련된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수사권 문제가 그 구속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도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을 만약에 보석이나 아니면 구속 집행 정지로 풀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재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풀어준 거를 갖다가 왜 풀어줬냐, 형평성 문제 제기. 저는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즉시항고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즉시항고가 좀 위헌적이기 때문에 인신구속 및 유지에 대해서는 그 위헌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안 한 거라서 물론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도 이게 공수처의 잘못이냐 검찰의 잘못이냐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에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분들은 분명히 야당 측일 겁니다. 만약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정당 해산 또는 내란 공범 정치 세력 이런 식으로 정치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올 그 정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아마 공격으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승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사실은 여야 공이 승복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재심이유에는 없는데 재심의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러면 승복을 하는데 정치적인 승복은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법률적 승복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승복은 저는 양당 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탄핵이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됐던 간에 또 정치 공세를 이어올 거고 왜냐하면 그 뒤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승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 두 정당의 저렇게 두 분 하시는 말씀 등은 법률적으로 승복한다. 또 승복의 의미는 뭐냐면 폭력적인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없도록 양대 정치권이 노력한다 정도로 이어져야지 이것을 정치 소재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는 아마 양당에서 다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야가 헌재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이런 공동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냐 공동 메시지를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낸 것인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 씨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헌재가 인용 결정 내리면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전한길 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헌재를 압박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잘 안 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정치적 불복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이걸 불복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집권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저런 선 넘는 발언들을 그냥 방관하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승복하겠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의 원칙도 승복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국민들이 인용되면은 국민의힘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자정시키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줘야 진정성 있게 승복을 하겠구나라는 저희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그럼 공동의 메시지를 한번 낼까라는 걸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정치적 승복과 또 법률적 승복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의원 62명이 참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도부의 입장과는 계속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각을 위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2016년, 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에 탄핵이 된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국내 심계열 정당에 보여줬던 그 정치 공세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국정농단 세력 그 이후에 적폐 청산으로 이어져서 보수 정치인, 보수층이 아예 괴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안 되는 대로 인용이 되면 또 인용 이후에 해당 정치 세력의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또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승복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도 좋은 그 어떤 뜻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승복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적 불복의 여러 가지 의사표시가 폭력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그 부분은 절박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교회 예배 참석으로 공개 행보를 보였고요. 안 의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여권 잠룡들이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들도 탄핵의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들이 잠시 멈췄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그때 강성 보수 지지층에 좀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었기 때문에 그런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가 60일 뒤입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은 당장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거의 선거 이후에 한 1, 2주 그 정도 뒤에 경선도 보통 2주,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 모두 즉시 이제 그 경선에 돌입할 거기 때문에 경선 잠룡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탄핵 선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당장 경선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권 잠룡들 역시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26일 날 돼 있잖아요. 예. 2심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물론 뭐 대선 60일 기간 동안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확정되는지 여부는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 당내나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어느 부분 재판이 먼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먼저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당내 헤게모니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그 뭐 어떤 말씀도 이상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당내 인사를 상대로 해서 검찰과 결탁한 세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복해 있던 당내 갈등 양상이 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조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중순인데도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꽃샘 추위로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많은 눈까지 오며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광화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결 가벼운 옷차림을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많은 시민이 다시 두터운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가운데 이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를 기록해 어제 같은 시간보다 약 8도가량 낮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눈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강릉과 태백, 삼척 등 일부 지역에는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 중으로 일부 산간 지역에선 최대 15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 이 습하고 무거운 눈에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예보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찾아온 이번 꽃샘 추위는 목요일인 20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취업문을 두드리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취업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30대가 6개월째 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30대 박모 씨. 번번이 시험에 낙방하자 지금은 수험 생활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벽에 막히면 이제 좀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통계청 조사에서 30대 청년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31만 6천 명. 1년 전보다 14,000명 넘게 늘어 6개월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질병 같은 분명한 사유가 없는데도 취업을 포기하는 30대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관두고 재취업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채용이 줄어든 데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로 20대뿐 아니라 30대 경력직 취업문까지 더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자리가 그만큼 양산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채용과 동시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집중되는.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배우 김수현 씨,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배우 김세론 씨가 예. 지난달에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자택에서 이제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후에 김세론 씨 측에 이제 유족이 나서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기를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그 2015년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만 이제 15세 미성년자 때부터 6년간을 이제 교제를 했다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부인을 하다가 이후에 김수현 씨가 이제 김세론 씨 볼에 이제 뽀뽀하는 그런 사진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 입장을 좀 바꿔서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년이 된 이후에 이제 2년간 교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제 시점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김세론 씨에게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가 이제 7억 원을 위약금을 이제 대납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제 변제를 독촉한 것이 상당히 압박이 됐다라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미리 이제 7억 원을 변제를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 독촉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않고 처리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7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대손금으로 처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김수현 씨의 그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모두에게 부적절하다. 직접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김수현 씨 측 소속사에서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좀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시비를 가고 싶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유족 측에서는 이건 것보다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 그것만을 원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 논란이 확대되게 된 게 김세론 씨 측이 그 유족 측이 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교제설 등을 문제 제기했을 때 이 김수현 씨 측 또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이 채무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개적 반박을 해왔는데 또다시 이제 유족 측이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공개해 왔고 결국에 일부 교제 사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니까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과정에서 유족 측은 김수현 씨 측이나 이 소속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만날 경우에 다른 어떤 요구나 조건이 있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그러니까 교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미성년자 시절에도 공개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채무와 관련해서 변제 독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일단 뭐 교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것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먼저 법적으로 이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김세론 씨 측의 이제 주장대로 2015년부터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교제를 해서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고 또 합의하에 스킨십을 이제 한다면 이때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의제 이제 추행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15세부터 이제 사귀었다고 했을 그 당시에는 이제 13세 미만이어야지만 이런 처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이제 김수현 씨에게 등을 돌린 이 상황은 거짓말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김세론 씨 측은요. 오늘 이제 연예부 기자 출신 한 유튜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고 김세론 씨가 음주 사고를 낸 시점 이후에 특정 또 유튜버 채널 또 연예계 관련 뒷얘기들을 유튜버로 전하는 이 분이 있는데 계속 김세론 씨 관련된 사생활 유튜버를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 또 뭐 이 관련된 내용을 해명하는 내용을 갑자기 삭제해서 이런 걸 비난하는 취지의 얘기, 또 사생활인데 뭐 생일 파티란 뭐 영상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김세론 씨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왔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김세론 씨에 대한 압박이 됐던 것 같고 실제 그런 고통을 호소해 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고 김세론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당사자도 직접 찾아가고 사과도 하고 영상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워낙 악의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짧게 뭐 김수현 씨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브랜드들과 광고 모델 계약 해지 수준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저 김수현 씨 뭐 TV를 켜면 위에 광고 모델로 나올 정도로 뭐 요즘에 가장 뭐 핫한 연예인이었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 모델도 하고 있고 뷰티 브랜드 모델 등 계약이 다 해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현 씨가 이 대응 과정에서 신뢰를 떨어뜨렸다 보니까 결국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광고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죠.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직접 보시죠. 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구나.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근히 사과주스 뿌린 거랑 안 뿌린 거 맛 다르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어이 사과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사과주스. 제일 중요한 사과주스. 특히 이거 하시는 분,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그게 닭배부기 제일 힘들어요. 줄 때는 고생 많이. 내년에 좀 더 고생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영상은요. 지난 2023년 홍성 바비큐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근데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 건가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식품위생법 이제 논란입니다. 이제 해당 영상을 보면요,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그 농약통, 농약 분무통을 이제 메고서 그 안에다가 소스를 채워가지고 고기에다가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 이제 축제 날에 해당 직원이 저렇게 이제 그 농약 분무기를 통해서 이제 소스를 사과 주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기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본 이제 시청자께서 이제 국민신문고와 이제 식약처에다가 이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해당 그 작성자는 얘기를 하기를 그 통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 호스라든지 이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저기에 쓰인 이제 바베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장용이다. 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식약처에 따르면요. 식품을 조리할 때는 이게 반드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식품용이 아니면 이게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아니면 그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표시되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 영상에 이제 등장한 그 농약 그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이나 그 글자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일단 입장문을 내서 식품위생법 등 지적된 문제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확인은 했는데요. 이 뭐 영상에 비춰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식품위생법에는 지금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해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살펴봤다고는 하지만 아마 위생 당국에서도 좀 더 추가 확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게 위해 요인이 가미된 어떤 제조 과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어쨌든 더본코리아나 백종원 씨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입장문을 통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정도를 밝히는 거 말고 여러 차례 다른 사례에서도 좀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나 또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사회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유럽 북마케도니아의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연을 즐기던 10대와 20대 등 5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불법 시설에 관객이 초과 수용된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구급차가 불길에서 구조한 피해자를 황급히 이송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북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코차니의 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기 힙합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10대, 20대 관객 59명이 숨지고 155명이 다쳤습니다. 무대 장치에서 튄 불꽃이 타기 쉬운 재질의 천장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졌습니다. За жал имаше и починати лица. Пациентите кои што беа тука беа со изгореници и со интоксикација од јаглероден моноксид. 불길이 급속히 번지자 관객이 출구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해당 클럽의 공식 수용 인원은 250명인데 이날 공연엔 최소 5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이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Лиценца која е издадена во март 2024 година за мито. Тоа е документ за работа на кабаре кој е издаден нелегално со оригинален печат. 북마케도니아 당국은 해당 공연장 허가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관계자 15명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대원들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월에도 아직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설악산에 인명 구조를 맡고 있는 어벤져스들이 있습니다. 훈련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빙벽에서 로프를 이용해 구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험한 설악산에서 구조대원은 암벽과 빙벽 등반이 필수입니다. 작년 한 해 설악산에선 사흘에 1명꼴로 조난계 구조가 이뤄졌는데요. 드넓은 설악산 전체를 8명의 구조대원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 영웅들, 어벤져스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일반 직장인들이었다고요? 네, 대원 대부분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산이 좋아서 구조대원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송경환 구조대장은 산을 촬영하는 걸 좋아하던 사진사였고 은행원, 컴퓨터 수리기사, 그리고 간호사 출신도 있습니다. 오로지 산이 좋아서 직업을 바꾼 사람들이라 산악구조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일부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산행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 안동 영하 1.7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6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5cm,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6도, 대전 8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